지난달 미국 벅스에서는 장문의 K-POP 관련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신에서 본 K-POP 단일 주제 관련해서 가장 길었던 기사 중 하나인데요. 그 제목은 왜 미국 라디오는 K-POP을 더 많이 재생하지 않는가? 벅스가 원래 심층 기사를 자주 내는 매체이기에 이런 장문의 기사가 새롭진 않지만 이번 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깊이감도 깊이감이지만 K-POP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음악 산업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사는 미국 중심의 사고가 만연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 우선 본격적인 기사 소개에 앞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미국의 빌보드 순위 산정에는 스트리밍, 음원 판매량과 더불어 라디오 재생 횟수도 중요한 척도라는 점,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소개드리는 기사는 그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밴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는 2020년 최고의 노래 중 하나였다. 이 노래는 K-POP 최초로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르는 등 기록을 잇따라 경신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히트곡 버터는 공개 후 6주 연속 1위 기록을 연이어 세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곡의 차트 1위가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싱글 퍼미션 투 댄스 덕분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정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라디오에 전례 없는 진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미국 라디오를 진정으로 돌파한 유일한 K-POP 그룹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매일 400개의 미국 라디오를 추적 분석하는 플랫폼 사운드 차트. 이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스트리밍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주류 상위 40개 방송국에서 거의 방송되지 못했다. 미국 라디오에서 대부분의 K-POP이 방송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K-POP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열광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너마이트가 유튜브 및 스포티파이와 같은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고려한 핫백 차트에서 1위에 데뷔한 후 많은 팬들은 더 많은 K-POP 그룹들이 미국의 관심을 보다 쉽게 끌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사운드 차트 데이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방탄소년단의 반복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른 K-POP 밴드들은 라디오 재생 및 차트 순위의 일부에만 도달했을 뿐이다. 많은 팬의 에너지와 세계적인 관심이 미국 방송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래머부터 차트 분석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어떤 요소가 라디오 재생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짐작할 수 있듯 이에 대한 포괄적인 답은 없다. 다만 청자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면 더 쉽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고 알고리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 라디오에선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아티스트에 대한 쉬운 액세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은 이렇듯 음악적 지형을 확장하고 다양한 아티스트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현재 주류 라디오 문화는 다양화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린다. 결국 이 둘 사이에는 문화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점은 라디오 재생이 적어도 미국에서 주류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는 것이다. 라디오 재생은 차트 순위에 기여하고 이름을 알리며 아티스트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높인다. 그래서 핫백에서 1위를 달성하는 것이 수년간 방탄소년단의 주요 목표로 남아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밴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 목표를 4연속 달성했다. 그런데 한편에선 K-POP이 미국 라디오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2021년도인 지금 K-POP이 왜 라디오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세계화의 신호이자 점점 더 가상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전통 라디오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다이너마이트 이전에도 방탄소년단은 K-POP의 가장 큰 이름이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밴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미국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다. 밴드의 2020년 첫 번째 빅싱글인 오는 2020년 3월 빌보드 핫백에서 4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 라디오 방송국의 지원 없이 이루어졌기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협이었다. 이 노래의 차트 순위는 전적으로 디지털 판매 및 스트리밍을 통해 이루어졌다. 벅스를 포함한 많은 언론 매체는 라디오 방송국과 업계 경영진의 왜곡인 혐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이너마이트 이전의 방탄소년단을 게이트키핑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그런데 밴드가 영어로 노래를 발표하자 많은 방송국에서는 갑자기 이를 수용한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방탄소년단의 미국 배급사인 콜롬비아 레코드의 주도를 따랐다. 그들은 노래 전체가 영어 가사임을 라디오 방송국에 강조했다. 다음은 사운드 차트를 통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65일 동안 방탄소년단의 모든 노래에 대한 라디오 재생수를 시각화한 자료다. 어떤가? 다이너마이트가 등장한 순간을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 밴드의 완전한 첫 번째 영어 곡인 다이너마이트는 그래서 진정으로 상징적이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개의 가을 차트 1위를 빠르게 연달아 발표했다. 방탄 팬덤의 힘을 받은 세비지 러브와 11월에 발표한 라이프 고즈 온이 그것이다. 두 곡 모두 빌보드 핫백에서 1위에 올랐다. 이러한 잇따른 성공은 이 밴드와 K-팝 전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버터가 그 뒤를 곧바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후의 두 싱글은 차트에서 빠르게 내려왔다. 이는 미국 라디오 차트에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한 탓이 크다. 빌보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단 한 곳의 라디오 방송국만이 겨우 두 자릿수에 도달하게 라이프 고즈 온을 재생했다. 그곳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한 방송국으로 그들은 13번을 재생했다. 지금까지 버터는 6주 동안 핫백에서 정상에 오른 역대급 노래지만 여전히 방송에선 엇갈린 결과를 내고 있다. 음악사적으로 버터는 첫 주에 미국의 모든 상위 40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를 튼 최초의 K-팝 싱글이었다. 이 노래의 도달 범위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라디오에 얼마나 완전히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발매 하루 만에 무려 2000번의 라디오 재생을 기록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처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일 방송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아직까지 라디오 재생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7월 10일 기준 버터의 라디오 순위는 11위다. 다이너마이트는 확실히 미국 라디오의 문을 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라디오가 K-팝에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며 이는 방탄소년단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이다. 2020년에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팝 아티스트 상위 10위를 정량화해보면 이는 확실하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제외하고 스포티파이 상위 10명의 K-팝 아티스트 중 그 누구도 지난 12개월 동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미국 주류 라디오 재생에 근접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서 K-팝 상위 랭커와 비슷한 수준의 재생을 기록하는 다른 최고의 스포티파이 아티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라디오 재생을 많이 받는다. 방탄소년단과 마찬가지로 블랙핑크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구축하고 주요 쇼를 하며 미국의 주요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중문화에 진출했다. 셀레나 고메즈와는 아이스크림을, 레이디 가가와는 샤워 캔디를 함께한 블랙핑크. 그녀들은 이러한 영어 콜라보를 통해 12개월 동안 142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총 18,500회의 재생수를 보였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16만 회와는 여전히 많은 격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숫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핑크 다음에 스포티파이 K-팝 탑10 라디오 재생은 놀라울 정도로 괴리가 있다. 목록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의 밴드인 트와이스는 8개의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38회만 방송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대학 방송국. 스포티파이가 선정한 가장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상적인 라디오 재생은 라디오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한 방송국뿐이다. 이는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아 한 고등학교에서 송출하는 50년 된 댄스 음악 방송국이다. 그들이 K-팝을 수용하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방탄소년단의 토끼굴로 떨어져 지역사회 K-팝을 알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 17세의 다코타 폭스 덕분이다. 그녀는 K-팝 쇼인 K+를 매주 2번씩 공동 진행한다. 그녀는 말한다. 쇼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K-팝이 라디오에 나올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폭스의 관심은 K-팝에 대한 증가하는 미국의 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미국 전역의 대학 라디오 방송국은 트와이스,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K-팝 밴드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의 주요 주류팝 방송국에서도 세븐틴과 NCT와 같은 아티스트를 송출하는 흐름도 있다. 시카고의 인기 방송사 B96의 음악 감독 에릭 브래들리는 결국 팬들의 반응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며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방송한 K-팝 그룹들은 항상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팬층은 소셜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B96에서 정기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팬들의 완전한 수용을 목격하는 것은 항상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팬들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K-팝을 지지하는 개별 라디오 방송국은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주류 방송국들은 K-팝을 여전히 무시한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국들은 K-팝을 방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